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3천만 명 이상을 굶어 죽게 하고 수백만 명을 살해하고도 신으로 추앙받는 남자 마오쩌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공칠과삼이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공적은 칠할, 과오는 사말이라는 뜻으로 특정 인물이나 정책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용처를 보면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균형 있는 척하면서 과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느낌이죠.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오쩌둥입니다. 1956년 30년 동안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이 사망하자 스탈린의 유산을 평가하면서 공칠과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스탈린을 무조건적으로 칭송하지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지만 부정적인 면보단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평가한 겁니다. 시간이 흘러 1979년 82세 나이로 사망한 마오쩌둥은 중국의 새로운 실권자인 덩샤오핑에 의해 같은 평가를 받게 되고요. 1980년 8월 22일 덩샤오핑은 이탈리아 저널리스트 오리아나 팔라치와 회견을 갖게 되는데, 이때 팔라치가 덩샤오핑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인민대회당으로 들어오기 전 천안문에 걸려있는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봤는데 그 초상화를 영원히 걸어둘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영원히 걸어둘 것이라 답했습니다. 또한 마오쩌둥이 일정 기간 동안 착오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요한 창시자임은 틀림없다며, 그의 공과를 말하자면 착오는 2차적인 것이고 그가 중국 인민들을 위해 한 일은 결코 말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중국 인민들의 감정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마오 주석을 우리 당과 국가의 창시자로 영원히 기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덩샤오핑 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중국인들 역시 마오쩌둥을 중국을 통일하고 현대 중국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죠. 또한 마오쩌둥이 중국을 외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공산당의 지배 아래 통일된 국가를 만든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마오쩌둥은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죠. 신격화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초상화나 동상이 행운과 재물을 기원하는 부적처럼 사용되는 일이 빈번할 정도이죠.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마오쩌둥의 과오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 같은 마오쩌둥의 정책들이 대규모 기근과 인권 침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존재하죠. 과한 비판을 한다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기에 과한 비판은 하지 못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중국인 대다수가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두 차례나 큰 위기에 빠뜨렸던 마오쩌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오쩌둥 시대에서 큰 희생을 치렀던 사람들조차 말이죠. 대체 마오쩌둥의 공과가 무엇이길래 그 커다란 과오가 덮일 수 있는 걸까요? 마오쩌둥이 정확히 어떤 인물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마오쩌둥은 내부 부패, 아편전쟁, 태평천국 운동 등으로 인해 청나라의 권위가 크게 약화된 시기인 1893년 12월 26일 후난성 샤오산 마을에서 한 농민 부부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샤오산 마을은 전통적인 중국 농촌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마오쩌둥의 아버지 마오이창 역시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죠. 이렇게만 보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지만 마오이창은 출신이 가난하다 뿐이었지 막노동부터 시작해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집안이 부유했던 덕에 마오쩌둥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오쩌둥의 부모는 교육은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사업을 위한 공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했죠. 공부도 잘했고요. 머리가 커진 마오쩌둥이 유교 경전을 사용해 자꾸 어른들에게 대들자 아버지 마오이창은 수시로 마오쩌둥을 때렸고, 마오이창이 사업을 위해 식구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사이는 더 나빠졌습니다. 마오쩌둥이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마오쩌둥을 17세의 여성과 강제로 결혼을 시켰는데, 이에 강한 반감을 느낀 마오쩌둥이 심하게 반항하며 잠시 가출한 적도 있었죠. 마오쩌둥이 18살이 되던 해인 1911년 중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지금은 대만이 된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신의 혁명이죠. 19세기 후반 청나라는 대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다 19세기 말부터 지식인들 사이에서 서양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순원과 같은 혁명가들은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순원은 1905년부터 혁명단체인 중국혁명동맹회 중국동맹회를 결성하여 반청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1911년 10월 10일 혁명단체의 공작으로 우창에서 신군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신의 혁명이 시작되었죠. 우창봉기가 성공하자 혁명군은 후베이 성
후난성을 장악하고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혁명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 무렵 18살이던 마오쩌둥 역시 우창에서 시작된 신의 혁명 소식을 듣고 혁명군에 자원했습니다. 후난성 창사에서 혁명군에 입대하여 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 마오쩌둥은 군사적 지식을 얻은 것은 물론 다양한 혁명적 사상과 이념을 접하게 되었죠. 더불어 중국의 전통적인 권위와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었고요. 혁명군의 활동으로 청나라가 급속히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1912년 1월 1일 난징에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하면서 청나라 황제 선통제 퇴위로 2000년 이상의 중국 제국 통치가 끝나고 청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죠. 참고로 순원은 중국과 대만 양쪽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대만에게는 국부이며 중국에게는 신의 혁명으로 봉건적 군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혁명적인 인물이죠. 물론 마오쩌둥보다는 아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순원을 깔 수가 없는 게 일단 마오쩌둥이 순원의 혁명군에 가담했으니까요. 순원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혁명을 쟁취해 현재 중국을 건설했다, 이런 느낌이죠. 신의 혁명이 끝나고 마오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다양한 서양 사상가들의 학문을 접하며 직접 성장을 이루었죠. 마오쩌둥은 조지 워싱턴과 나폴레옹의 군사적 능력과 애국심에 영감을 받았고, 애덤 스미스, 몽테스큐의 장자크 루소, 찰스 다인, 토마스 헉슬리 등의 저작을 통해 서구의 정치적 개념들 또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치 활동도 시작했죠. 신민학회를 조직하고 진보적인 잡지들을 발간하며 혁명 사상을 전파했는데, 이 학회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여 혁명적 사상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주 자신의 장인이 되는 스승 양창지와도 친분을 쌓게 되었고요. 1918년 학교를 졸업한 마오쩌둥은 후난성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마오는 베이징 대학교 도서관에서 보조 사서로 일했는데, 이곳에서 리다자오와 천두슈 등 중국 공산당의 창립 멤버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 베이징 대학교 도서관의 수석 사서였던 리다자오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소개하면서 마오쩌둥의 정치 성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의 혁명부터 도서관 사서까지의 시간이 마오쩌둥의 사상적 정치적 성향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1919년 5월 4일에는 이른바 오사운동이 발생합니다. 오사운동은 중국의 주권회복과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를 목표로 하는 지식인과 학생들의 대규모 운동이죠. 오사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파리 강화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칭다오를 비롯한 산둥 반도를 공격해 접수하고는 1915년 중국 정부에 21개조를 보내죠. 21개조는 사실상 다 받아들이면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게 되는 요구였습니다. 중국은 거부했지만 일본은 조항에서 몇 개를 빼고 다시 요구했죠. 요구를 수락하던지 아니면 전쟁이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중국은 서구 열강이 전쟁 중이라 도움을 받기 힘들고 일본에 맞서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구를 수용하고 말았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국인들은 당연히 산둥반도를 돌려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21개조 요구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죠. 하지만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일본의 요구가 승인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비밀 협상까지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특히 학생과 지식인층은 분노했죠. 21개조 요구에 응한 날짜가 5월 7일이라 5월 7일에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시위를 단속하려 하면서 시위 날짜가 더 앞당겨져 5월 4일에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사운동이죠. 어쨌든 베이징시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이 시위에 마오쩌둥도 참여했습니다. 정치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도 볼 수 있죠. 이 시기부터 마오쩌둥은 확실하게 노선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정부에 대한 항의와 전세계 홍위병 창설 그리고 혁명 찬양에 대한 내용의 글을 발표했죠. 오사운동 이후 마오쩌둥은 후난으로 돌아와 시민학회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국민정부의 항일운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주도하면서 상장평론이라는 잡지도 발간했죠.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마오쩌둥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학교 사업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양카이호이라는 여성과 결혼도 했죠. 후난 지역에서 혁명적 기반도 다지고 교육 사업도 성공하고 결혼까지 하며 순조롭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던 마오쩌둥은 1921년 7월 27세 나이에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회의에 후난성 대표로 참석하여 창당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마오쩌둥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제1차 국공 합작에 참여하면서 중국 근대사의 중심으로 뛰어들게 되죠. 중국에서 그렇게나 찬양하는 마오쩌둥 일대기의 시작입니다. 국공 합작이란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사이의 연합 전선을 뜻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공산당과 국민당이 연합한 이유는 매우 복잡했는데, 우선 표면적인 공동 목표는 군벌 타도와 중국 통일이었습니다. 신의 혁명 이후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지만 중화민국의 초기 정권은 혁명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갈등으로 불안정해져 특히 청나라
청나라 말기 무관 출신인 위안스카이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1915년에는 황제 자리에 오르려고 시도하다가 1916년에 사망하면서 중국은 군벌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각 지역의 군벌들이 서로 다른 지역을 통치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싸우다 보니 중국은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권위가 약화된 채 사실상 여러 독립된 군벌 지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여러 군벌 세력의 이합 집산으로 매우 불안정했고요. 때문에 1920년대 초반 순원의 지도 아래 국민당은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공산당과 손을 잡고 국벌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대중 동원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대중적 기반이 부족했던 국민당은 공산당을 이용해 중국을 통일하고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죠. 반면 공산당은 국민당의 합법적 지위와 조직을 이용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국공 합작에 협력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국민당 내부의 갈등과 공산당과의 협력 실패로 인해 국벌은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민당은 국민당 내 좌파가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주의자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당 좌파와 중국 공산당 세력이 국민당 내 우파와 중도 세력과 자주 부딪히다 보니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공산당의 세력 확대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원했던 장제스는 1927년 4월 12일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공산당을 진압했습니다. 한편 후난성에서 농민운동 조직가로 활동하던 마오쩌둥은 1927년 장제스의 쿠데타로 인해 국공 합작이 붕괴되자 농민들을 조직해 이른바 추수 봉기로 알려진 무장봉기를 일으키죠. 봉기는 실패로 끝났고 마오쩌둥도 잡혔습니다. 마오쩌둥뿐만 아니라 공산당 자체가 봉기와 폭동으로 국민당 정부에 맞섰죠. 당연히 가만히 있을 국민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죽인다라는 말이 가언이 아닐 정도였죠. 전체 당원의 80%가 처형당하고 지도자들도 전부 처형당했습니다. 마오쩌둥은 검사가 한눈을 판틈을 타 도주했고요. 마오쩌둥은 공산당 자체의 힘이 줄어들고 적수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도시 중심이 아닌 농촌 기반의 혁명 전략을 세웠습니다.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이념, 생각과도 같았고요. 싸우기보다는 소극적으로 1928년부터 1934년까지 장시성 진강산 지역에 공산당의 근거지를 건설하였죠. 당시 세계 각국 공산당 및 대표적 공산주의 단체의 연합체인 코민테른이 중국 공산당에게 독자적인 혁명 기제를 건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 마오쩌둥은 장시성에 소비에트 정부까지 수립하면서 약 6년 동안 산악 지형을 이용해 게릴라 전술을 발전시키며 자신만의 혁명 이론과 군사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때 일에만 매진한 것은 아니었죠.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마오쩌둥은 여성 편력이 매우 심했는데 국민당에 쫓겨 공산당의 근거지를 세우던 중에도 허쯔전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1928년 두 사람은 초고속으로 결혼하였는데 그렇다고 부인인 양카이 후이와 이혼한 것도 아니었죠. 한편 마오쩌둥이 장시성에서 공산당 근거지 함께 새살림을 차린 동안 첫 번째 아내 양카이 후이는 후난성 창사에 남아 공산당의 혁명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국민당 군대에 체포되었죠. 당시 국민당 군벌 장군 허제는 양카이 후이를 신문하며 마오쩌둥과 이혼하고 공산당을 탈퇴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양카이 후이는 단호히 거부했고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고 말했죠. 양카이 후이는 국민당 군대에 의해 창사에서 총살로 처형당하고 말았고요. 마오쩌둥은 이 사건 이후 혁명에 대한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됩니다. 혁명에 대한 의지도 있었지만 아내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죠. 이렇게만 보면 무슨 영웅 미인 같아 보이지만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선포한 마오쩌둥은 주석에 앉으면서 온갖 잔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AB단이라는 반공단체가 있었는데 AB단은 소비에트 지구 내부에 침투해 공산당의 정부를 빼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죠. 마오쩌둥은 이 AB단을 색출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AB단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자신과 반대 의견을 펼치는 공산당원들을 처형했죠. 마치 문화 대혁명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보이죠. 하지만 권력의 맛도 잠시 장제스가 주도한 공산당 토벌 작전에 따라 국민당 군대는 수차례 공산당의 근거지를 포위했습니다. 특히 제5차 토벌 작전이 이뤄진 1933년 10월부터 1934년 10월까지는 군대 약 50만 명에다 항공기까지 동원됐죠. 이 제5차 토벌 작전에서 국민당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직면한 공산당은 결국 근거지 탈출을 결정하였고 그리하여 1934년 10월 16일 약 8만 6천 명의 공산당 홍군이 국민당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무려 370일에 거쳐 12,500km의 거리를 걸어 예난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대장정이죠. 역사 이래 인류가 군사상 목적으로 행한 기동으로는 최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대장정입니다. 도망인데 대탈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어쨌든 대장정 초기였던 1935년 1월 지도부의 군사 전략 실패로 공산당의 홍군이 국민당의 공격에 속수무책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구의저이성 쭈니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기존 지도부의 좌경 모험주의 노선을 비판하고 게릴라 전술과 유연한 군사 전략을 강조하였는데, 이 회의를 통해 마오쩌둥은 공산당 내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죠. 다시 말해 이 회의 이후 중국 혁명의 방향이 마오쩌둥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쭈니 회의를 엄청나게 미화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판이었죠. 공산당의 홍군이 힘들고 배고픈 와중에도 이것도 지키고 신사적으로 했고 규율을 지켰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번성했던 쭈니는 홍군이 떠날 때쯤 약탈로 인해 폐허가 되었거든요. 사실 대장정만 해도 30분짜리 영상이 나오겠지만 오늘은 마오쩌둥에 집중하는 영상이니 간략하게 이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 10월 마오쩌둥의 지도 아래 공산당 홍군은 성공적으로 산시성 예난에 도착하여 새로운 혁명 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세력도 많이 줄었지만 국민당이 공산당을 박멸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죠. 살아남은 세력은 기회를 보며 힘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호의 기회 1937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전쟁이 발발하죠. 1937년 8월 중국군이 일본군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패배하면서 마오쩌둥과 국민당은 다시 손을 잡게 됩니다. 서로 협력하여 일본에 맞서 싸우기로 하며 제2차 국공 합작을 성사시키죠. 그런데 사실 마오쩌둥은 항일전쟁 이후의 전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싸운다는 건 구실이었죠. 세력 10중 1만 항일을 쓰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국민당군의 세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 뒤에서 이런저런 짓들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일본군에 맞서 중국을 지켜내려 한 영웅이라고 칭송받는 것과 많이 다른 내용이죠. 실제로 중위전쟁 시작 당시 4만에 불과했던 세력은 끝날 때쯤 100만이 넘었고요. 즉 마오쩌둥은 이때부터 국민당과의 내전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겁니다. 만약 이대로 일본에게 진다면 최악이겠죠. 자신의 이득과 신념, 이념을 위한 일종의 매국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천운이 따랐는지 1945년 일본이 항복하여 항일전쟁도 끝나게 되죠. 항일전쟁이 끝나고 고작 1년 만에 장제스는 공산당에 대한 전면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초기에는 국민당이 우세했으나 공산당은 일본군이 만주에 남긴 무기를 확보하며 세력을 키워나갔고 1947년부터는 반격을 시작했죠. 세력 키우기의 무기까지 마오쩌둥의 부상은 중국 공산주의의 부상은 일본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네요. 마오쩌둥이 농촌 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꾸준히 농민들의 지지를 얻은 덕분에 또 소련이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해준 덕분에 공산당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은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1948년 말부터 국민당은 주요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하였고 1949년 1월에는 공산당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죠. 참고로 이때 마오쩌둥이 군자금으로 활용했던 건 아편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아편을 재배해서 팔아치워 돈을 마련했죠. 스탈린조차도 아편을 팔아 군자금을 마련하는 마오쩌둥을 보고 비난했고요. 하지만 언론도 일반인들도 이 사실은 알지 못했죠. 아이러니한 건 중국 내 아편 문제를 해결한 것도 마오쩌둥이라는 겁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고 새로운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싹 다 처형했거든요. 특히 유통업자들을 보이는 대로 처형하면서 아편 자체가 돌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마오쩌둥은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죠. 초기에는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지주계급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더 열정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통 마오쩌둥의 숙청 이야기를 하면 문화대혁명이 나오지만 사실 집권 시기부터 숙청은 엄청났습니다. 국공내전 도중에도 100만 단위의 숙청이 있었고 토지개혁 과정에서 부유층 지주를 숙청했는데 실제 지주는 거의 없었죠. 국민당과 관련되었다면 일단 죽이고 봤습니다. 3반 5반 운동이라는 부패관료 처벌을 위한 운동도 있었는데 당연히 명목상이었고 그냥 국민당식이 공무원들을 다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약 400만 명이 숙청당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마오쩌둥은 약 4달 뒤 중국에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을 연달아 치르며 출혈이 심한 상태였지만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동맹국을 지원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지키고 소련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미군이 북한을 점령하여 중국 국경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전쟁에 참여하여 신생국에 불과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즉 매우 복합적인 이유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하죠. 실제로 한국전쟁이 끝난 후 중국은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마오쩌둥의 한국전쟁은 채널의 북중관계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한국전쟁 후 마오쩌둥은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제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소련의 모델을 따라 중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덕분에 초기 산업화에는 성공했지만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고 얼마 안가 농업 생산량 감소와 생활 필수품 부족 문제를 초래했죠. 이때 일부 지식인들이 마오쩌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었죠. 죽이면 그만이니까요. 뜻있는 똑똑한 지식인들은 죽고 야만과 야욕만 남은 마오쩌둥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을 빠르게 농업사회에서 현대화된 산업사회로 전환하고자 대규모 경제 및 사회운동, 대약진운동을 주도합니다. 사실 이것도 마오쩌둥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소련을 따라 한 거죠. 대약진운동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농업 집단화였는데 이를 위해 마오쩌둥은 대규모 집단 농장인 인민공사를 설치하고 농촌의 행정조직과 경제조직을 합쳤죠. 개인 농장을 폐지하고 대규모 인민공사를 설립해버리자 농민들의 생산 의욕은 저하되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만원 주고 대충 해도 만원 주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보죠. 게다가 인민공사 제도 하에서 다묘 한 장 빼고 모든 것이 공동소유가 된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자신의 가축을 잡아먹고 저축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씨앗 종자까지 먹어치우는 일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성은 바닥을 치죠. 그 밖에도 여러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 때문에 토양이 악화되고 작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저새는 해로운 새다, 바로 제사의 운동이죠. 제사의 운동은 마오쩌둥이 참새가 곡물을 먹어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면서 일어난 전국적인 참새 퇴치 운동입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애꿎은 참새는 멸종 위기에 이르렀고 반대로 천적이 없는 메뚜기가 대량 번식하여 농작물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았죠. 이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당시 중국의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초래되면서 결국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고 이 기간 동안 약 1,500만에서 5,500만 명 사이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이 크게 실패하게 되자 자연스레 권력 또한 약화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고 다시 강화하려면 새로운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또한 1960년대 초에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자 자본주의적 요소가 중국 사회에 침투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1966년 5월 16일 마오쩌둥은 중국 사회에 또 한 번 큰 혼란과 고통을 안겨준 문화 대혁명을 시작하게 되죠. 마오쩌둥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봉건주의, 관료주의 요소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로 구성된 홍위병을 동원하여 사구를 타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사구란 낡은 사상, 문화, 풍속, 습관을 의미했죠. 마오쩌둥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으로 광기에 사로잡힌 홍위병들은 전통 문화 유산을 파괴하고 지식인들을 박해하며 중국의 심각한 문화적, 경제적, 인적 손실을 낳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최소 50만에서 800만 명 사이로 추정되며 하나로 80조가 넘는 거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죠. 베이징의 80개 문화유산 중 30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6,843개의 보호대상 중 4,922개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죠. 이렇게 대규모 지식인 숙청, 자국문화 말살이 진행되는 동안 마오쩌둥은 류샤오치와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 노선의 지도자들도 내보냈습니다. 참고로 마오쩌둥이 장시성에서 만난 세 번째 부인 허쯔전은 마오쩌둥의 문란한 사생활과 외도에 질려 1938년에 일찍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마오쩌둥이 새롭게 결혼한 여자는 장칭이었죠.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을 지지하며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인물을 사인방이라 하는데 이 사인방 중 한 명이 바로 장칭이죠. 약 10년간 지속되었던 문화대혁명은 1976년 9월 9일 평소 여러 건강 문제를 겪었던 마오쩌둥이 82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비로소 종결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사망으로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자 화거펑과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 노선의 지도자들이 다시 재기하여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사인방을 체포했죠. 이렇듯 새로운 중국 정부는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덮으려는 듯 관련자들을 숙청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며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었으나 마오쩌둥 사후에도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이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이며 중국 공산당이 곧 마오쩌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마오쩌둥의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하기 때문에 공산당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완전히 마오쩌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마오쩌둥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대혁명으로 역사가 다 날아간 마당에 마오쩌둥까지 지워버리면 공산당을 중국을 하나로 묶을 구실이 없으니까요. 핵심적으로 소수민족들을 중국으로 묶고 탄압할 구실도 없죠. 지금 중국이 그토록 외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피해자인 중국 인민들은 어째서 마오쩌둥을 지지하다 못해 존경하는 걸까요? 우선 기성세대의 경우 토지개혁과 같은 마오쩌둥의 초기 공산주의 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입니다. 때문에 마오쩌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랜 기간 마오쩌둥을 우상화하는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일단 싫어도 싫다고 말을 못합니다. 모두가 비정상인데 나만 정상이면 내가 비정상인 꼴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마오쩌둥의 토지분배 정책 덕에 부유층이 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홍
중2병들은 공부는 안 하고 다 부수다가 나중에는 농촌으로 내려갔죠. 이들에게 정치와 학문, 옳고 그름과 평가란 너무 먼 것들입니다. 그냥 나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되었으니 마오쩌둥은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럼 젊은 세대는 왜 마오쩌둥을 여전히 좋아할까요? 현대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고 천안문 사태를 겪으며 희망도 잃었습니다. 이미 고착화된 계층과 경제력은 청년인 나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인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재에 대해 비판적이기에 과거를 미화하는 겁니다. 대학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 역시도 외부 환경이나 하급자들의 실수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 공정만 있는 지도자는 존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과오만 있는 지도자도 없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음에도 이렇게까지 찬양받는 지도자는 마오쩌둥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오쩌둥 사후에는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되죠.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덩샤오핑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 명 이상을 굶어 죽게 하고 수백만 명을 살해하고도 신으로 추앙받는 남자, 동시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마오쩌둥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